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을 열흘 앞두고 리얼미터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7.6%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9%포인트로 5월 중순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고3 유권자를 만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텃밭인 경북 지역을 찾아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노량진 고시촌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요구에 재차 선을 그으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젯밤에 열린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는 형수욕설과 소방관 갑질, 전광훈과 이석기까지 언급되며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토론회는 네거티브로 얼룩졌습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차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남성 몰래 112에 신고했고, 남녀 대화 소리를 들은 경찰은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해 1시간 만에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1강 1중 1약으로 평가받던 선거 구도는 보수층의 결집으로 인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약진 속에 요동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10%가 넘는 결과가 잇따르며 보수 진영 단일화는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종반에 다다른 이번 대선의 판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7.6%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9%포인트로 같은 기관의 지난 조사 때보다 0.5%포인트 더 줄었습니다. 5월 3주차 때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14.6%포인트를 기록한 뒤부터 격차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은 10.4%를 기록해 1, 2위 후보 지지율 차이보다 높았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더 적은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6%를 얻었고, 김문수 후보는 41.3%를 달성했습니다. 지지율 차이는 4.7%포인트이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좁혀지자 이재명 후보도 조심 또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란에 휩싸이자 이 후보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면서 당에 자중을 지시한 겁니다. 그간 사법부를 향한 원내 공세에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선을 긋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 이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자격 완화와 30명까지 증언하는 법안에 대해 자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고 법조계에서 20년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에서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법률에 소양이 있는 사람 부분이 추가되며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이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비법조인 임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뒤늦은 수습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본인의 입장이 아니면 발의한 박범계 의원에게 철회를 즉각 지시하면 될 일입니다.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김어준 대법관법, 무자격 대법관 증언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하지만 상식과 의지로 싸우겠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대선 후보들의 유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주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고3 유권자들을 만나 투표를 당부하는 것은 물론 내란 심판론을 앞세운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남부 첫 일정으로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고3 유권자를 만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권력자가 마음을 먹으면 쉽게 깨트릴 수 있다. 대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위대하다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만 명에 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틀 만에 수도권을 다시 찾은 이 후보는 부천에 이어 안양, 시흥, 안산 등을 돌며 경기 서남부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 국가를 자극해서 우리를 침공 또는 전투가 벌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닌 극우, 퇴행 이해 집단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도 겨냥해 자신이 당선되면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내란 심판론을 앞세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내일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남을 찾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수의 텃밭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전통 지지층의 막판 결집을 노린다는 전략인데요. 이 유세를 끝마친 김 후보 조금 전부턴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포와 갓을 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자들 앞에서 큰 절을 올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기도 한 안동을 찾은 김 후보는 자신이 진짜 양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양반이 절대로 어디 가서 총각이 아닌데 총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총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경북 지역 곳곳을 찾은 김문수 후보는 지지자들을 향해 막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충북 단양 구인사 불교계 방문을 시작으로 김 후보는 영주와 안동을 거쳐 상주와 김천, 구미와 칠곡까지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구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직접 찾아 참배하며 영남권 유권자들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함께 언급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짧은 시간에 모든 가난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 성공시킨 분은 전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유세 일정을 마친 김문수 후보는 오늘 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 후보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영남권 표심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남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정면 비판하면서 연일 단일화로 꼴을 보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신 좀 차리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소식은 조희로 기자가 전합니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집중 공격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경기 수원과 성남을 찾았습니다. 이곳 수원은 경기 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바로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돈 펑펑 쓰면서 정치했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대한민국에 돈을 펑펑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빚내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선 이 후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 외에 다른 정치공학적 활동에는 관심이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권투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과 환란 세력 모두 선택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당권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치공학적 단일화 같은 것을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흐리는 데만 지금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동탄의 기적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자고 호소한 이준석 후보는 내일 종로와 잠실 석촌호소를 중심으로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선거일 임박하면서 더욱 요동치고 있는 대선 판세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정치부 민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민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텃밭을 찾았습니다. 네, 그동안 전국을 돌던 후보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안방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로, 김문수 후보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대구로 내려갔죠. 네. 외연 확장보다 이렇게 텃밭 지키기에 나선 건 지금 판세가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뒤집거나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도 짚었고 사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후보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한 1강 구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판세 뒤집을 수 있다며 오늘부터 지지층 결집을 위한 기적의 시작 유세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2주 전까지만 해도 30%포인트대로 벌어졌던 1위 이재명 후보와 2위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까지 크게 줄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그동안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넘지 못했지만 오늘은 범보수 두 주자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를 1.4%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범보수 합산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그대로 김문수 후보에게 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미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결국 단일화를 통해 억지로 합쳐진 표는 양자의 단순 산술 합산보다 훨씬 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면서요. 내란 옹호냐 아니냐에 대한 양 지지층의 성격이 다르고 야합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분노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네, 실제로 양자 대결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43.9%로 7%포인트 차이가 나고 이준석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11.9%포인트 차이로 크게 격차가 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결국 가장 마음이 급한 건 김문수 후보일 것 같은데 이 단일화의 당사자죠.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오늘이 이게 단일화의 1차 시한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내일은 이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물러난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적히는데요. 이미 마감 시간인 저녁 6시가 넘었기 때문에 투표 용지에는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이름 그대로 인쇄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28일 이 사전 투표 전까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괜찮다며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준석 후보가 27일 저녁 마지막 TV 토론의 일정까지는 완주하길 원할 테고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나서 단일화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27일은 이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이때까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정말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좁혀지는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단일화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진행됐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주제는 사회 통합이었습니다만 초반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감정 싸움 또 흠집 내기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통합은 실종되고 정책 논의도 볼 수 없는 토론회였습니다. 먼저 심가현 기자입니다. 토론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의 과거 가족사로 공격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후보는 자신의 소양 부족을 사과하면서도
김 후보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반격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서로를 극우와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서로의 토론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친 설전 속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논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연금 개혁, 의정 갈등과 또 원전 정책까지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정책 공방이 이어지는 듯 하다가도 끝은 결국 서로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갈라치기도 언급됐습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빗대며 간병비 지원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간병비 관련해가지고 결국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뭐 더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차베스 같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 공약을 세대 남녀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뭐 잘못됐다 비평하는 것은 그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비평가들이 하는 거다는 말씀을. 이준석 후보는 중국 원전 안전성과 미세먼지 문제로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면서 친중 논란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말씀하시면 꼭 친중 뭐 이런 걸 걸어요. 젊으신 분인데 생각이 매우 올드하지 않냐? 그래서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고 항변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정부의 의정 갈등을 재차 사과하며 의료계 달래기를 이어갔습니다.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 열띤 공방을 이어간 대선 후보들은 오는 27일 열리는 3차 토론회에서 정치 분야를 놓고 마지막 일전에 나섭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네, 정치 톡톡 순서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이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어제 TV 토론을 두고서도 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 중간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부정선거 주장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한 측면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이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투개표 차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과거 SNS를 찾아보니까요. 2017년 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을 두고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고 비판했는데 선거 과정, 개표 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요.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를 주장한 건 아니라는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을 볼까요? 이게 손바닥 사진인데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의 손바닥에 쓰여진 한자죠? 네, 맞습니다. 손바닥에 한자를 쓰고 나온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와 논란이 됐죠. 이를 두고 주술 논란과 함께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이걸 풍자한 건데요. 손바닥 글씨를 쓴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서 쓰고 나왔습니다.
바로 민생을 위하고 민중을 위하는 그 대표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1차 TV 토론 때 트럼프를 향한 레드카드 경고에 이어 인상적인 퍼포먼스에 나섰는데 3차 TV 토론 때는 무엇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는 배우자들의 행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인데 TV에 출연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유세 현장에도 직접 동행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에는 방송을 통해 찬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직접 찬조 연설을 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설 여사는 연설에서 김문수 후보는 청렴 결백을 넘어서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법인카드와 관용차 사용 등은 엄격하게 규정을 지켰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후보는 평소에 전철을 타고 다니는 등 소탈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기도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타가소도 만들었다며 가족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 일정도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니까 어떤 행사에서 김문수 후보를 만났나 봐요? 네, 맞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 충북 단양 구인사의 불교 행사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김문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뜻밖의 장소에서의 만남이었는데요. 김 후보가 먼저 김 여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서로 악수를 나눈 뒤 앞자리에서 나란히 앉아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다만 인사 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요. 김 후보는 행사가 끝난 뒤 김 여사와 조우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좋았다, 자주 만나야지라고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톡톡의 이승민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전 동의 없이 교사들에게 대선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인데요. 갑작스러운 특보 임명도 황당한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보냈나 했더니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교사들에게 전달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링크를 누르니 원하지도 않았던 교육특보에 임명됐다며 임명장이 발급돼 있습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국민의힘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알고 보니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내부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를 받아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과 전 사무총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를 전달했다는 진술까지 있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얼만큼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거죠.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명장 사태가 교육계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소식에 교사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회원 탈퇴를 한 10년 전에 한 교사도 받고 15년 전에 탈퇴한 교사도 받고 해서 교총이 도대체 개인정보를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거냐 분노를 터뜨리는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총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국민의힘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소환할 전망입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이었다는 명품 가방을 놓고 진술이 계속 뒤바뀌면서 검찰은 두 사람의 대질 신문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샤넬 가방 관련 진술을 계속 바꿨습니다. 처음엔 김건희 여사 측에 가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 검찰이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 이후 증거를 내밀자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번복한 겁니다. 다만 전 씨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가방을 교환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행정관도 가방을 교환할 때 추가금을 결제했는데 전 씨가 보전해줬다며 전 씨 심부름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자인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에게 보고 없이 전 씨의 개인 심부름을 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대질신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간부가 전달한 또 다른 선물인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앞서 명품 가방 선물 과정에 유 전 행정관이 모두 연루된 만큼 목걸이 전달 과정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 전 행정관과 전 씨를 추가 소환할 전망인데 검찰 수사의 칼끝이 통일교와 건진법사를 거쳐 김 여사로 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죠.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하면서 대선 이후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등검찰청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민 씨는 이른바 7초 매매 의혹에 연루돼 있고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입니다. 해당 엑셀 파일엔 김 여사의 계좌 인출 내역 등이 담겼는데 민 씨는 앞서 재판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민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1일 주가 조작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코스닥 상장사 부사장이었던 이모 씨를 불러 김 여사의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질지인데 대선 이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이 권오수 전 회장과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먼저 한 이후 김 여사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점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면서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대선 이후로 조율 중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어제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시장에 6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과일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장을 보던 시민 12명이 다치는 아주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첨가물 가게 앞에 모여 있는 그때 승용차 한 대가 가게를 향해 돌진하더니 시민들을 들이받고는 방향을 틀어 건물 벽에 부딪힙니다. 무장창 쾅 그냥 그런 소리만 들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그냥 이미 사람이 쓰러져 있고 구급차는 아직 안 와 있고.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복조리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1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한 여성. 잠시 후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연행됩니다.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저지른 40대 여성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2019년 11월 데이트 앱으로 한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한 뒤 집을 사야 한다며 5,800만 원을 뜯었습니다. 이후 잠적한 김 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3명이었습니다.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번거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의 수배 사건이 3건에 한 4억 원 정도가 된다고. 경찰은 여성을 구속 성취하고 추가 피해자 등 여자를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50대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차에 가뒀다가 붙잡혔습니다. 갇힌 여성이 몰래 112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추적한 끝에 남성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지나가자 경찰관 한 명이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 여러 명이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와 황급히 순찰차에 태웁니다. 흰색 SUV 차에 감금돼 있던 10대 여성을 구조한 겁니다.
사거리에서 오고 뒤에서 이렇게 한쪽 와서 딱 막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것만 봤어요. 50대 남성 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차에 가둔 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남성 몰래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문자로 위치와 차의 종류를 알렸습니다. 둘이 대화하는 목소리만 들리고 우리 112 접수자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이제 내용상으로 혹시 이게 코드원일지 모르니까. 경찰은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해 인원을 배치했고 신고 1시간 만에 흰색 SUV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무응답 신고와 문자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전주도심의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중국 남부의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시도 때도 없는 폭우에 도시 전체가 아예 물바다가 된 모습입니다. 차량은 배처럼 둥둥 떠다니고요. 카누를 동원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데 기후변화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지구촌의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차량들이 도로에 가득 찬 물을 가르며 이동합니다. 자동차 안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차량이 마치 놀이공원의 후름라이드처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빗줄기가 갈수록 굵어지면서 물은 더 불어났고 배가 탔던 차들의 운행도 강제 종료됐습니다. 안후이와 후베이, 후난, 구이저우 광시 등 중국 남부 지역에 어제 12시간 가까이 4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남부 최대 도시인 우한도 물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형 병원 천장에서 물이 줄줄 떨어지고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진들은 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대중교통도 마비될 정도로 순식간에 곳곳이 물바다가 되자 고립된 유치원에선 아이들 피신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개인용 카누가 동원됐고 목마를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산악 지역에선 폭우로 집안이 덩어리째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토사에 휩쓸려가면서 수십 명이 매몰됐지만 산악지대여서 구조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잠시 약해진 빗줄기는 오는 27일부터 다시 폭우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애플에 불만을 표시하다가 삼성까지 걸고 넘어진 겁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스마트폰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삼성까지 겨냥한 겁니다.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미국에 스마트폰 공장을 지어야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는 한국과 베트남 등에서, 애플은 중국과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든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높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미국 내로 부품을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당장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보다는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조언합니다. 미국 내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서 미국 내 가격 상승이라든가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거론해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는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까지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날도 종일 서늘했는데요. 내일은 모처럼 만에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면서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엔 10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지만 낮에는 서울이 23도, 대전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엔 대구가 11도, 광주는 13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는 전남 순천 백이산의 편백숲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한 초록의 기운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뉴스센터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